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트럼프 미 황금 함대 한화가 도울 겁니다. 라고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얘기를 했죠. 저희가 어제 방송 시작하면서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 얘기죠. 미국이 새로 건조할 함대 이프리기함을 한화랑 같이 만들 겁니다. 라고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라는 겁니다. 한미 간이 마스가 미국의 주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첫 발이 시작됐구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1,500원 공포. 유학 간 딸 전화가 두렵다라는 얘기가 나올 상황이다라는 거죠. 어제 원달러 환율 1,483.6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까지 치솟았던 그 정도까지 지금 올라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데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라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조금씩 오르는 듯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 오죽하면 유학 간 딸이 돈 보내달라고 전화할까 봐 두렵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요즘이다. 라는 게 중앙일보의 오늘 일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내란 재판 불법 강행 처리, 여전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라는 게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한창 어제 이 시간 여기에서 딱 말씀을 드렸었죠. 24시간을 기한으로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국민의힘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결국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등 이 여권이 이 내란재판법 강행 처리했습니다. 통과가 되긴 됐는데 하지만 여전한 위헌 논란, 여기 부재 좀 같이 볼까요? 재판부 사후 구성에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쪽 즉각 위헌 법률 심판 이거 신청할 겁니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거죠. 신속 재판 취지와 달리 지연되는 거 아니야라는 겁니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을 하고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게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가 되는 건데 결국 계속 재판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겠어? 그 사이 윤 전 대통령 석방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도 요즘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해수장관 부산 출신 뽑겠다라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직접 업무 보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어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는 지금 현재 최근에 장관이 공석이 된 이 해수부였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직접 이전한 이 해수부가 있는 부산으로 가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었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지금 직접 한 얘기, 해수장관 부산 출신 뽑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 지방선거 앞두고 부산 민심에 적극 구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지방선거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라는 해석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업무 보고 얘기도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또 빠져나간 개인정보, 신한카드 19만 건이 또 유출이 됐습니다. 또야 라는 생각이 들죠. 또 유출이 됐습니다. 이번엔 19만 건, 이번엔 신한카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출이 됐느냐 보겠습니다. 외부 해킹이 아니라 직원 12명이 한 거다. 왜? 영업을 위해서 가맹점주 정보를 좀 빼돌렸다라는 거예요. 네, 외부 해킹이 아니라 직원 소행이다라는 거. 쿠팡도 내부 직원 소행이었었죠. 외부로부터의 해킹도 내부 직원에 대한 유출도 안팎의 적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건 기업의 책임일 텐데 기업의 잘못, 내 개인정보가 지금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쁘게 빛나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네, 서울 광장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죠. 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바쁘고 참 정신없는 일상이긴 합니다만 오늘만은 퇴근 후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보내길 좀 저도 바라봅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아닙니다. 또 느낌표까지 붙었습니다. 기사 보시죠. 이번엔 신한카드 19만 명 개인정보 유출. 직원이 영업하려고 빼돌렸대요. 라는 거죠. 네. 또 내부 유출입니다. 해킹이 문제라고 해서 해킹 문제를 막 저희 언론에서 막 지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좀 방어를 예방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었었는데 쿠팡 때도 그렇고요. 이번 신한카드 때도 그렇고 이번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직원이 빼돌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 개인정보 유출이 이번 한 건만이 아니죠. 앞서서 쿠팡도 있고요. 그 전에 이 롯데카드도 있었고요. SKT도 있었고요. 다 지금 개인정보가 벌써 몇 건째인지 알 수가 없는데 김철현 위원님, 혹시 내 개인정보는 괜찮나 조회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가맹점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번 부분을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는 게 애당초부터 이 암호화 관리가 안 돼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가맹점주들의 어떤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들을 직원들이 공유하면서 그냥 어떤 이 영업 활동에 그냥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 공익 제보가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신한카드에서는 전혀 내용을 조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되면 네. 그렇다면 이 가맹점주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은 직원들이 공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경영진들의 묵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개인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에 대한 고객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카드 영업에 활용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조금 특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신한카드뿐만 아니라 신한카드가 지금 최대 우리 카드 회사인데 신한카드에서도 만약에 가맹점주의 정보들을 영업 활동에 이용을 해왔다면 다른 카드사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공공연한 비밀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또 특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어요. 일단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이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 신한카드 있는데 내 거 유출된 거 아니야는 아니고요. 가맹점주들의 정보입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의 정보라고 유출돼도 된다는 건 아니죠. 가맹점주 한 명 한 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등등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라는 거. 그 수가 그리고 19만 명에 달한다라는 거죠.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신 점. 혹 여기만 이런 거야? 사실상 카드업계 다 그래 왔었던 건 아니야. 라는 데까지도 넓게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짚어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유출이 됐다는 게 어디까지 유출이 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한 거죠. 저희 표 같이 볼까요? 저희 19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휴대전화 번호만 유출이 된 게 상당수예요. 18만 1,500건 정도 휴대전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름까지 누구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걸어서 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여기부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8,000건 그리고 여기에 생년월일까지 그리고 휴대전화, 이름, 생년월일의 성별까지 이게 2,000건 다 합쳐서 19만 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윤경호 의원님 저도 참 이번에 무섭다라고 드는 생각이 CVC까지 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는 바로 그런 불안감을 주는 혹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아니면 내 카드가 무단으로 이용되는 거 아닐까? 거긴데 지금 앵커 얘기하신 것처럼 CVC라는 우리 카드 뒷면에 보면 세 글자, 숫자 이런 것까지 확인이 되면 본인이구나라고 해서 악용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우리 김 의원님이 정확한 걸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카드 업계 내에는 이게 외부 해킹에 의한 사이버 보안이 털린 문제냐 아니면 내부 직원 교육과 이 단속에 허점을 보인 거냐. 근데 왜냐하면요. 한 명이 아니고 12명이라고 지금 밝혀져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업계 내에서는 이게 경영진도 몰랐다고 얘기만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특히 3년 동안이나 그렇죠.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크게 봐서 두 가지 아닙니까? 올해 들어서 유독 지금 개인정보 유출이 많은데 하나는 SKT나 KT 같은 통신회사, 통신 서비스 회사도 있고 또 쿠팡 같은 유통 물류 회사도 있잖아요. 네. 반면에 금융 회사들이 또 카드 회사를 비롯해서 많았어요. 카드 회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개인 정보가 악용이 돼서 내 계좌나 내 카드에서 돈이 따로 쓰이는 거 이거에 네. 대한 불안감 그걸 불식을 시켜주는 게 지금 금융회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직접적으로 결제와 연관된 게 유출이 안 됐다고 해서 작은 건은 결코 아닌 거죠. 이런 사안들 하나하나에 무뎌지고 있는 현실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특히나 이번엔 무려 3년 동안이나 유출된지도 몰랐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몰랐다는 거. 지금 이걸 이 신한카드에서 알게 된 것도 제보가 있어서 유출됐어요라고 알아보니까 유출이 됐었더라라고 추후에 알게 됐다라는 건데 3년간 몰랐으면 어쩌면 5년 전, 6년 전, 10년 전서부터 계속 이래 왔었던 건 아니야라는 의심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6개월) 뒤에 만나요. 누가 만나자고 하는 건지 좀 보겠습니다. 해수장관 부산 출신 뽑겠다. 네,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산으로 직접 내려가서 해수부 업무보고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으며 한 얘기입니다. 네, 사실 해수부 최근에 이 장관 자리가 공석이 돼서 여기에서 혹시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신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수부에 이제 그 준비된 자료를 봤는데 워낙 꼼꼼히 준비도 잘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지적할 만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전 자체를 준비하는데 에너지 소모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업무를 상당히 잘 챙겼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다 준비를 참 잘했네요. 바빴을 텐데 그 와중에도 잘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수부 장관 부산 출신 뽑을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의 후임으로도 부산 출신으로 뽑겠습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김철현 위원님, 바다가 부산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해수부 장관의 권한이 부산만인 것도 아닌데 왜 꼭 부산 출신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여기 지방선거 앞두고 부산 민심에 적극 구애하는 거 아니야라는 게 또 부제목으로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역대 정권에서도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분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YS 때도 보면 신상호 장관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보면 네. 초대 그때 해수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산 분들이 조금 해수부 장관을 좀 독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부산 출신을 해수부 장관을 뽑는 건 최고의 어떤 선거 전략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세종에 있던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을 했고 초대 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장관을 임명하고 또 하나를 또 부산 분들에게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알뜰살뜰 대통령이 부산을 챙기는데 다음 지방선거할 때는 그래도 한 표라도 더 몰아줘야 되겠지 이런 조금 느낌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산을 챙기는 것이 최고의 선거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어제 그 해양수산부 장관을 부산 분을 뽑는다고 하니까 네. 저는 어떤 조국 대표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아. 가장 이제 대표적인 부산 출신의 정치인이 누구냐? 그럼 네. 조국 대표일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어쨌든 조국 혁신당에서 대권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일찌감치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정권 창출을 하는데 큰 일조를 한 어느 정도 공동정부라기는 그렇지만 중공동정부 정도의 역할을 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에 어떤 형태로 장관 자리 하나 정도를
조금 양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되고 난 이후에 내년에 지방선거에 뭐 광역단체장을 나갈 거냐 아니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나갈 거냐 이런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사실 부산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게 된다면 정치적 의미라든가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어떤 정치 구도에 있어서도 썩 나쁘게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마 해양수산부 장관을 한다면 대통령께서는 네. 아마 뭐 관료 출신들이 뽑을 수도 있지만 정치인 전재수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했기 때문에 조국 대표도 내심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지금 이 부산 출신 뽑겠다라는 얘기에 번뜩 드는 사람이 조국 대표 주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경호 위원님.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조국 대표는 근데 법조 쪽으로는 전공이긴 한데 해수부에 조국 대표를 얘기를 하면은 이게 너무 연관성이 또 없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이라는 점에서는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조국 대표를 해수부 장관 아니라 부산시장까지 생각한다면 두 당이 먼저 합쳐야죠. 왜? 집권당이 부산이라는 대한민국 2대 도시의 3대 도시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후보를 내지 않는 사태, 그게 말이 됩니까? 너무 노골적이죠. 사실 저는 뭐 대통령이 가서 부산 출신 다음 해수부 장관 시키겠습니다. 저거 뭐 노골적인 구애 맞죠. 그러나 그걸 이재명 대통령만 했느냐.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으로 해수부를 옮기는 거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번에 부산으로 해수부가 옮겨간 그 과정에서 제가 미처 지금 확인 못했습니다만 그럼 해양경찰청은 인천에 아마 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것도 지금 부산으로 가야 되나?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건 제가 좀 추가로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으로 모든 뭐 해운업체들이 다 가고 또 북극 항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우리 해운 항만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에 대한 박차를 좀 더 가하는 거, 그거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정한 지역 이거보다는 차라리 저는요 부울경 통합이라는 문제가 한때 화두였잖아요. 네. 그런 게 이번 선거 앞두고 조금 더 다시 한번 문제 제기가 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대전 충남 통합이라는 거, 그 여야가 다 환영한다고 그랬듯이 네. 부울경 통합이라는 그런 이슈를 좀 더 던져주는 게 의미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조국 대표가 그래서 그 후보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도 또 조국 대표의 생각도 사실 또 중요한 거겠죠. 일이 되려면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거론이 되는지 아마 어제 저녁 요 얘기가 나온 다음서부터 쭉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마지막 업무 보고 자리였었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를 마지막으로 딱 방점을 찍었죠. 근데 이 마지막 업무 보고다 보니까 항상 업무 보고를 하다 보면 이 다들 이 주목을 하는 게 이번 업무 보고 생중계되면서 이번엔 누가 온나? 잘 방어하나? 뭐라고 해명하려나? 예, 다 이목이 좀 쏠렸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 너무 이 질책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비판도 있었었는데 어제 이런 비판을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해가 있는데 오늘이 이제 보고의 마지막이니까 사실 말이 없으면 잘한 겁니다. 제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건데 제가 주변 제 아내도 그러고 자꾸 잘한 걸 칭찬을 자꾸 해야지 맨 뭐 문제 있는 거 자꾸 지적을 하면 그게 되냐고 저한테 자꾸 야단치는데 잘한 거 칭찬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근데 내가 다 칭찬을 할 수 없으니까 칭찬을 안 하면 그게 잘한 거고 질책을 하면 다 잘했는데 그것만 못한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철현 위원님. 내가 다 일일이 칭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대통령 이번에 하시는 걸 좀 몇 번 봤는데 네. 좀 칭찬에는 좀 인색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투가 그렇게 다정다감한 스타일은 아니시거든요. 굉장히 매섭게 몰아붙이고 또 뭐 이전에 그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에게도 보면 참 말이 길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 거친 표현들 쓰기 때문에 아마 우리 그 공직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아마 이번 업무 보고가 굉장히 강도가 셌을 걸로 보이고요. 저는 아마 지금 어제 해양수산부를 끝나고 난 이후에 6개월 뒤에
또 하겠다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거의 장관에서부터 차관까지 그리고 이번에 공공기관장 모두가 다 6개월 내도록 이 업무 보고를 사실상 준비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업무 보고에서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좀 시시콜콜한 부분들도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업무 보고를 준비하는 6개월이 보통 보면 기관장들이 굉장히 그랜드 어떤 마스터 플랜을 좀 짜고 큰 네.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런 아주 미세한 부분에 너무너무 이제 혼나지 않으려고 또 이제 뭐 공개망신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되면 원래 대통령이 의도했던 그런 업무 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결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6개월 뒤에 업무 보고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네. 조금 훨씬 더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6개월 뒤에 하겠다고 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은 그만두라는 그런 시그널로 또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에 6개월 뒤에 혼나고 싶지 않으면 그런 의미도 있어서 저는 아마 6개월 뒤에 어떤 생방송도 어떻게 진행될지 또 네. 지켜볼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소 너무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공개망신 안 당하려고 애쓰는 공직자의 모습만 좀 너무 보여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김혜경 여사도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아까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 아내도 잘한 걸 칭찬해야지 자꾸 문제 있는 걸 지적하면 됩니까? 라고 날 야단을 치더라고요. 근데 칭찬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라면서 아내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김혜경 여사가 뭐라고 했다라는 거 요걸 보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지금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 됐는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성과가 뭐가 있어요? 예,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라면인데요. 라면이야 그 기업들이 하는 거지 무슨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거고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쓸 거고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일종의 희망 고문 아닙니까? 역사 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이 있죠.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그걸?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예,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그거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저희가 적발을 해갖고 세관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 자꾸 뭐 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예. 업무 보고의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저희가 쭉 그동안 뭔가 논란이 됐었던 그런 질책의 모습을 좀 봤는데 김혜경 여사도 남편이 뭔가 이런 걸 좀 비판받는 게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 6월이 되면 성과가 나오겠죠. 일부. 보고했던 거에 대해서 숫자로든 또는 체감으로든. 네. 그건 얼마든지 칭찬 릴레이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칭찬 얘기하시니까 저도 집에서 제 아내가 해주는 음식에 대해서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네. 그건 맛있는 거고 뭔가 네.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안 한마디 됩니다. 하는 네. 예, 그런 건데 저는 이번 이 업무 보고라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언론이 이 업무 보고 진행되는 과정에 나온 것들을 하나하나의 나무만을 쳐다보면 뭐 대통령이 만기 칠남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에 매달리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 창피 주려고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숲을 보십시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228개의 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보고한다도 있지만 국민의 감시를 제대로 받겠습니다. 이 의미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역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시작됐더라고요. 그때는 기강 잡기 너무나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공개도 안 했잖아요. YS는 그걸 전격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다가 DJ 때 부활이 되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공개라는 건 무슨 의미냐? 기자들이 들어가서 일부 취재만 허용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온 건데 네. 지금은 완전히 다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실력, 대통령의 업무 파악 능력까지도 다 보여줘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걸 꼭 부정적으로만 저는 볼 일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과 공무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국무회의 공개와 함께 굉장히 파격적인 거고 의미가 큰 거였다.
6개월 후에 또 한다는 거는 그때 가서는 제대로 한 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박수, 칭찬 아마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게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만개칠렘이라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다 생중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감시를 받겠다. 지적해 주세요. 우리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투명성 차원의 얘기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좋은 점도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 생중계에서 뭐 질책을 하는 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볼까요? 공직기강 자본 업무보고 생중계, 공개 지시 빈손 땐 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윤경호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6개월 뒤에 지금 지적한 게 6개월 뒤에 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또 한번 체크하지 않겠냐. 그때 칭찬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하셨는데 혹 공개적으로 지시도 했는데 근데도 안 바뀌어 있으면 이건 또 본인한테 부메랑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오는 거 아니야라는 우리의 지금 얘기거든요. 그럴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탈모 얘기 같은 네. 거죠. 탈모 뭐 1,000만 명이라는 숫자까지도 부풀려서 나오는 지경인데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 복지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저걸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가져가서 보고하면 그건 사실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빈손이라는 거는 전 그런 점에서 이게 치열한 논쟁 그리고 그건 대통령이 열린 마음으로 그걸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해당 업무는 그것만 24시간 365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학재 인천공항공 사장에 대해서 무슨 뭐 책갈피에 $100짜리 이것만 지금 공개적으로 부각되고 있죠. 그러나 저는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이학재 사장의 업무 능력 위숙을 저는 유심히 봤어요. 무슨 얘기냐? 이집트의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운영 기술을 파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이집트의 뭐 10여 개 공항에 하나하나 어느 공항은 어느 정도로 진척이 돼 있고 어느 공항은 어떤 점이 유리하고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2년 반째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에게 계속 일을 맡기면 되겠습니까? 라는 걸 국민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순히 뭐 $100짜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그건 그야말로 말단 지엽입니다. 다른 저는 부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것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그 집단에 있다면 나중에 빈손이라는 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빈손이 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뭐 예를 하나로 지금 드셨어요. 인천공항 이학재 사장을 좀 지적을 한 게 단순히 책갈피 달러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거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 이학재 사장인가 싶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적당히 일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최고 책임자 또는 조직의 최종 책임자들이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권위, 또 명예, 이 혜택만 누리고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건 제가 그냥 눈 뜨고 못 봐주겠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른다든지 자기가 보고서라고 이렇게 써서 상신을 했으면 자기가 써놓은 글자의 의미는 최소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난 이 안에 있는 것만 대체적으로 물어보죠. 자기가 써놓고 몰라요. 네. 명예, 이익, 혜택만 누리고 책임 역할 안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명예만 쫓고 왜 이 본인의 의무를 모르는 겁니까라는 취지의 얘기를 앞선 업무보고에서 콕 집어서 이학재 사장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철현 위원님, 6개월 뒤에 추가 업무보고 하기 전에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알아서 짐 싸 나가세요라는 얘기인 거냐? 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들 아마 대통령께서 보면 이학재 사장 콕 찍었다기보다는 네. 보통의 기관장들 또는 공직자들이 그냥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대부분의 일을 맡겨버리고 본인이 그 공을 가로채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일반적인 어떤
공직자들의 어떤 일의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신 걸로 또 보이고요. 아마 지금 이학재 사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우리 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기관장들이 다 아마 본인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6개월 뒤에 또 업무 보러 갈 거냐, 아니면 본인이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할 거냐. 이재명 대통령이 보니까 평소 가장 좋아하는 말이 보니까 밥값 좀 하자라는 얘기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세금을 받고 네. 국회의원을 하고 우리가 세금을 갖고 국민의 혈세로 우리가 기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일을 좀 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서는 별로 이의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이번에 업무 보고를 이거를 보면 국민 보고대회라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업무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네. 이제 6개월 뒤가 되면 피드백을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 되거든요. 방금 윤경호 의원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탈모는 생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탈모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되지만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 네. 그리고 이번에 수능 같은 경우에도 핵 수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학부형들이 지금 고3 학부형이 되는 분들이 지금 사교육을 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공교육에 맡겨도 되는지 그냥 EBS 교육만 하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개월 뒤에는 적어도 그런 국민들 앞에 정확한 피드백을 좀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 보고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 공개적으로 지시한 부분이 6개월 뒤에 어떤 형태로 피드백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또 보고를 받기를 기다린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 6개월 뒤에 한다고 했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토론하고 의견 주고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제안받아서 새롭게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이 좀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그 조직이 지향하는 바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최소한 그런 걸 해보자는 취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6개월쯤에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때쯤에는 좀 다를 겁니다. 그때는 또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체킹을 해볼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다음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네, 이재명 대통령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업무 보고 할 겁니다. 그때 어떻게 변해 있는지 좀 보시죠. 라고 얘기했죠. 근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또 제목을 뽑았어요. 생중계 업무 보고 지방선거 즈음 한 번 더 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뽑았습니다. 또 지금이 12월이죠. 6개월 뒤면 6월입니다. 지방선거 8월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경호 의원님, 지방선거 앞두고 표몰이, 새몰이야? 라는 취지의 지금 제목이에요. 통상 대통령들이 지방선거 앞두고 해당 지역을 방문을 하면 그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굳이 따져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선거에서의 좀 밀어주세요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탄핵 직전까지도 갔으니까 뭐 6개월 후에 저렇게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대 대통령들이 이 업무 보고라는 걸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생중계라는 건요. 본인도 옷을 다 벗고 똑같이 다 보여주겠다. 아니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는 사람이 저렇게 써준 보고서조차도 다 파악 못하고 읽지도 않고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야? 이런 역공을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또 한 번 6개월 후에 하겠다. 그 얘기는 꼭 굳이 저렇게 지방선거를 겨냥한 거다.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볼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6개월 뒤에 업무 보고에서 앞서 얘기했었던 사안들이 지켜지면 약이 될 거고요. 지켜지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약이 될지 독이 될지 6개월 뒤에 알 수 있겠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네, 깜짝 방문입니다. 깜짝 방문 기사 같이 보시죠. 네,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웃고 여기 보니까 이게 시장 같은데? 라는 생각 드시죠? 어제 업무 보고를 받으러 부산에 간 김에 부산에 있는 부전시장을 직접 들렸습니다. 가서 반찬도 샀다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약간 신나 보이기도 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세상에 장 보러 왔어요. 참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심장이 뒤죽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래 하시고
마시고. 요거는 방고구마. 한우 통치만집 사가 비싸. 너무 의자 처리하라고. 어? 요 손님들 다 드리면 돼. 네. 이 고구마 다 가져가 삐서 그랬는데 또 의대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투리로 또 받아요. 이 사투리가 안동 사투리인지 부산 사투리인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 보면 이재명 대통령 사실 방문한다는 얘기가 없었었는데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일단 현장에서 분위기는 좀 상당히 좀 좋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전 영상 보면서 주목한 게 지갑을 꺼내길래 지갑에 얼마가 들었지라고 열심히 봤는데 안에는 또 안 보였어요. 근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간 거 자체가 김철현 위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또 경기가 안 좋은 게 약간 마음에 걸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현장의 경기 상황도 한번 지키고 요새 워낙 물가가 높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부분들도 점검하면서 보통 대통령께서 이렇게 시장에 가면 이 시장 상인들 굉장히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힘을 얻는다고도 보이는데 아까 저는 여성 상인이 한 말이 좀 기억이 되더라고요. 오래오래 하시고 보니까 그분이 상당히 정치적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짧게 3년 반 하지 말고 좀 길게 제대로 임기를 지키라는 그런 얘기도 의미인 있지만 건가요? 또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광주에 가서 또 네. 5년 또 짧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오래오래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감각이 좀 더 상당히 좋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통령께서 보면 지역화폐의 창시자거든요. 지역사. 근데 어제 보니까 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10,000원짜리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사랑과 화폐권, 그 뭐 지역사랑 상품권을 꺼낼 줄 알았거든요. 오늘의 상품권도 쓰긴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네. 그게 또 한 1조 5천억 정도 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도 할 겸 그렇게 한번 둘러본 게 아닌가. 다만 부산에 가면 보통 자갈치 시장을 가는데 네. 이번에 부전 시장이라는 조금 낯선 시장을 선택한 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 것들은 조금 뭐 궁금한 부분이 있네요. 확실히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좀 포착을 하셨어요. 보통 부산 가면 자갈치 시장 가듯 이번엔 부전 시장 갔네. 또 매번 가던 데만 가는 것보단 안 가던 데 가는 게 또 더 이목이 집중될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의 상품권도 썼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긴 드려요. 근데 일단 돈을 꺼내는 돈이 빳빳하긴 하더라고요. 윤경호 위원님. 사실 대통령이 지갑을 쓸 일이 별로 없나? 돈을 쓰려고 일부러 새 돈을 좀 챙겨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요즘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네. 일반인들도 현금 잘 안 쓰잖아요. 그냥 카드만 가지고 다니죠. 네. 다만 재래시장에 갔으니까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의전 쪽에서 그렇게 준비를 한 거다. 아니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이 대통령실 들어가기 전에는 평소에도 그런 이 생활 행태를 보였나 궁금한 건 많아요. 그러나 사실 현금을 직접 꺼내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전 비서들이 배려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오히려 지금쯤 사실 상품권 지역 화폐 나눠준 거 거의 다 소진된 거 맞잖아요. 아직까지도 그거 꺼내면 오히려 더 엇박자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밝은 모습에 이 환대를 받은 거 그게 의미가 있는 걸로 봅니다. 네. 사실 대통령이 현장에 가면은 분위기가 왜 왔어?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분위기가 좋았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현장에 갔을 때 분위기는 좋은데 근데 이렇게 깜짝 방문할 때 이런 일정이 나오면 또 아이고 시겁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 경호팀입니다. 어제 경호팀 그야말로 열일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거 그대로 드셔야 됩니다. 손에 보. 우리 저 경호도 하나 드려. 네, 드리겠습니다. 경호도 좀 갖다 챙기죠. 힘이 붙을만해. 아, 그렇지. 오늘 일정 덮으실 텐데 그것도. 네.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전통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착 경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거기다가 김철현 의원님, 사실 이재명 대통령 오는 피습을 당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시장에 갔다는 건 또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대통령이 보니까 아마 조금 피습도 당하고 그 지역이 또 부산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나름대로 이제 이
시민들과 조금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건 좀 없으실 걸로 보이고요. 다만 경호관들이 보면 저렇게 정장을 입고 이렇게 무섭게 서 있는 분들도 있지만 다양한 변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여성 상인으로, 어떤 분들은 뭐 야쿠르트 아줌마로 그런 분들도 다 이제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어떤 경호관들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아마 어제 어떤 시장 행보에도 큰 시장 행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민심을 많이 듣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다만 이렇게 들은 민심을 정책에 잘 반영을 하고 실제로 이행이 되는 데까지가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윤 출소. 여기서 말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기사 같이 볼까요? 윤석열 1월 출소설이 나오지만 석방 가능성은 바늘구멍입니다. 라는 게 국민일보의 오늘 기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6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중에서 하나, 이 체포 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곧 1심 선고가 예고가 돼 있죠. 근데 출소설도 요즘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이 1월 18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18일까지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도 바늘구멍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캘린더 같이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이 18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이틀 전에 체포방해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실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나오게 되면 이건 이 조현삼 변호사님 사실 이게 징역형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대로 그냥 구속 뭐 시한이 끝나든 말든 쭉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집행유예나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구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사실 뭐 이것은 뭐 희망 고문 같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사실상 이번 선고가 1월 16일 날 있는 것이고 그 선고 내용은 유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죠.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유예라든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사안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구속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곧바로 형이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려날, 석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구속영장 신문이 또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이적죄와 관련해서 영장이 이미 신문이 기일이 진행이 되었고요. 네. 그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이번 그 1심 선고와 무관하게 다시 한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석방될 가능성은 뭐 이중으로 봤을 때도 어떠한 경우든 간에 쉽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소설은 일종의 희망 고문이죠. 라고 딱 이 단정을 지금 내리셨어요. 일단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왜? 1심 선고가 이 시한이 오기 전에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최근에 또 일반 이적죄 관련해서 북한에 드론 보내고 이렇게 했었던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구속 심사를 최근에 또 바로 어제였었죠. 어제 구속 심사를 또 받았다라는 겁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 윤석열 1월 출소설 나오지만 석방 가능성 바늘구멍 말고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윤 추가 구속 기록 내달 18일 구속 만료 전에 결정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18일 구속 만료 전에 물론 체포방해 혐의로 1심 선고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그것과 무관하게 혹여 거기에서 뭐 집행유예나 뭐 무죄나 이런 게 나온다고 해도 그 전에 또 구속심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속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관련해서. 요거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결과 전망하십니까? 일단 다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외환 혐의 사건의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구속 여부에 대해서 필요성을 판단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제 신문기일을 거치고 30일까지 지금 양쪽 의견서를 받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할 텐데 일단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계속 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을 재판하기 위해서 다른 사건에서 2중, 3중으로 구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좀 지양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결론을 정해놓고
특정한 인물을 구속해놓고 재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거든요. 다만 이 사건은 좀 특수성이 있기는 하죠.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방대한 사건이어서 심리의 1심에 있어서는 적어도 장기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이제 막강한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어 있을 때는 역시나 아직까지 증언하지 않은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법원의 상당한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중 구속이라고 하는 비판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다음 달 16일에 있을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네. 재판 결과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아마 외환 사건 재판부도 굳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굳이 3중 구속이란 비판을 또 감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열린 결말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구속실이 언제 끝나는 거야? 요것만 지금 보는 거죠.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더 이어지는데 이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무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될 수 있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중앙일보 같이 보시죠. 내란재판부법 통과, 위헌 심판, 그러면 재판이 지연, 그러면 윤석방이라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법이 통과가 됐죠. 근데 여기 관련해서 내란재판부법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올려서 통과를 했지만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 고로 위헌 심판을 신청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그러다 보면 결국 이거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그때까지 열리지 못하는 거고 시한이 좀 길어지면 석방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변호인단의 얘기 같이 좀 볼까요? 실제로 어제 이게 통과가 되면서 내란전담 재판부는 위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서 헌법 파괴 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이거 신청할 거예요 라고도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조현삼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진짜 석방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것조차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란재판부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위헌성의 그런 소지를 모든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대법원 조희대 사법부 차원에서도 대법원 예규를 통해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필요성을 이미 대법원이 인정한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천위원회도 없앴습니다. 추천위원회가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 판사회의를 통해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판사를 선정하거나 그런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방안들이 제거됐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위헌성의 그런 논란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설령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이미 대법원 차원에서 그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대로 내란 관련 재판은 진행이 되고 네. 그 결론까지 이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설령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여기에 대해서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해도 안 받을 걸이라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글쎄요. 그거는 개별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 재판부법은 위헌성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하겠다고 하는 예규는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16개 정도 되는 형사재판부 중에서 일단 무작위로 그러니까 랜덤으로 배당을 한 다음에 그 배당받은 재판부에서 나머지 사건들을 다 비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담 재판부로서의 기능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인 무작위성에 반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전담 재판부법은 비록 내용을 많이 고쳤다고 하지만 판사, 재판부를 골라놓고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변호인으로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인 무작위성을 깨뜨리지 않았느냐 이걸 집중적으로 주장을 할 것이고 그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재판부가 이것은 내가 비록 전담 판사로 추천이 되었지만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한다면 헌재 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절차적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무리한 법률을 통과시켜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해야 되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아마도 민주당이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이것을 강행한 것에는 지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뭐 위헌이에요? 라고 말했던 그 한마디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이 틀렸으면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고언을 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민주당은 아니라고 하지만 있는 건 사실이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우리 이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거니까 기대하세요. 라고까지 지금 거의 예고성으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죠. 실제로 이게 재판이 지연이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된 단계까지 갈지 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운 좋게 해주려고 뭘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윤석열 부친 묘소 훼손범이 얼마 전에 검거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친 윤기중 전 교수죠. 윤기중 전 교수 지금 양평에 이 묘소에 지금 묻혀 있는데, 근데 여기를 훼손한 범인이 현행범으로 검거가 됐습니다. 운 좋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라는데 장덕진 기자의 보도 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한 묘소에 경찰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제 낮 12시 40분쯤 누군가 묘지를 훼손했다는 관리인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더니 묘지에는 30cm 길이의 철침 여러 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세세한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제 하기도 좀 그렇고, 해양 정보라든지 모든 거는 정확한 게 아니고. 또 묘지 인근에는 70대 남성 2명이 있었는데 경찰은 이들을 재불손괴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주변에 다 그대로 있었던 거로. 걔는 민수가 됐고 한 분은 체포로 되는 거였거든요. 공원묘지 안에서 붙잡힌 70대 남성 2명은 인근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을 좋게 해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다른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세종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조상묘에 흉기가 묻히는 등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네, 일단 이 체포가 된 현행범으로 한 명이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같이 공범이 한 명이 더 있었다. 둘 다 70대 남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 한 얘기가 이런 거라는 거죠. 아니 30cm짜리 철침을 왜 박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운을 좀 좋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애군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김철현 위원님. 글쎄요, 철침을 박으면 애군이 막히는 건가 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애매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한테 했던 그 철침을 박은 거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운이 막히게 되는 거고 맥이 끊긴다는 건데, 네. 아마 저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마 그 잘못된 또 무속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마 어떤 후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락도 없이 저렇게 묘지를 훼손한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보고,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조상묘를 잘못 썼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됐다, 뭐 이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게 보면 그 윤석열 정부 초대 때도, 윤석열 정부 처음에 들어올 때도 보면 청와대에 단 하루도 들어가면 안 된다.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실패한 정권이 된다고 해서 하루도 들어가지 않고 용산에 그때 가기 전에 아마 서초에 어떤 사제에 머무르는 바람에 그때 서울의 소리 최재형 목사한테 이 디오로백도 받고, 그다음에 건진법사의 어떤 여러 가지 로비 행위가 이루어졌던 부분들도 그때 바로 청와대에 들어갔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잘못된 무속에 대한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냥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가 토종비계를 많이 보잖아요. 네. 토종비계를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그런 일에 목숨을 걸 일은 아니다. 우리 무속이라는 것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무속을 좀 잘못된 행동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도
다 믿을 수는 없죠. 운을 좋게 해주려고 했는지 운을 나쁘게 해주려고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진짜 이 경찰 조사가 완전히 좀 끝나봐야 알 수 있는 대목인 건데 어쨌거나 설령 운을 좋게 해주려고 했다고 해도 지금 현재 아들도 못 가고 며느리도 못 가는 그 묘소에 본인이 가서 뭐를 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상황 자체가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 되기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1년 때였었죠. 그때는 총장을 그만두고 난 직후였었던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묘지가 3군데가 훼손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이 묘소 앞에 요 부분, 요 앞에 요게 요 정원수 옆에 여기가 또 훼손이 돼 있었고 상상 옆에 요 옆에도 뭔가 묻은 흔적이 또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게 있었고요. 다른 데도 또 하나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군데에 그때 뭔가 이렇게 뭐 쓰레기와 뭐 이런 것들, 뭐 지저분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갖고는 뭐 묻어놨다, 뭐 머리카락도 있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게 윤경호 의원님. 아니 왜 자꾸 일어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이건 여기는 세종입니다. 아까 어제 잡힌 거는 양평이고요. 여기는 이제 세종이긴 한데 이 위치는 좀 다르긴 한데 왜 자꾸 일어나 싶어요. 그러니까 훼손이라는 거는 당사자나 또는 후손들이 원하지 않는데 와서 저지르는 그쵸. 행위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잘 되게 해주려고라고 하는 말을 믿기 어렵죠. 저주를 뽑기 위해서. 왜? 결국 무속이 무속을 부른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윤석열이라는 당시에 그때는 이미 이제 검찰총장 정도의 수준이었을 거고 대선 뛰어들지 않았을 때인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뭐 손바닥에 임금왕자 쓰고 하는 무속이 무속을 부르는 그런 걸로 보면 저기에 윤석열 집안에 조상 묘가 있다는 것도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 열혈 지지자, 진보나 보수 뭐 상관없이 열혈 반대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저런 걸 저질렀다기보다는 비교적 가까운 누군가 중에서 의견에 일치가 되지 않아서 저주를 퍼부었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무속에 의존을 한 거. 그러니까 무속이 무속을 부른 좀 불행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신년 토정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정 비결은 참고만 하시는 거고 너무 어딘가에 뭔가 너무 맹목적으로 가시는 건 안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범죄 행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누구지 싶으실 수 있어요. 네, 이 사람 김주혜 양이죠. 김주혜가 누구야? 저희 같이 볼까요? 김주혜는 몰라도 김정은은 아실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 양이죠. 김주혜 양. 이 조선중앙통신이 이 공개한 영상을 지금 보니까 아빠 손을 잡고 같이 뚜벅뚜벅 등장을 해요. 통상 아빠가 있고 뒤에 따르거나 아빠가 있고 옆에만 걸어도 어유 대등하게 걸었어 라고 했는데 손을 잡고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어깨 손까지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이런 모습이 보였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아빠랑 같이 등장을 하죠. 지금 보면 언뜻 보면 리설주 여사인가 싶을 만큼 굉장히 지금 키도 뭐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가 어디냐? 북한도 관광지구가 있죠. 이 관광지구에 호텔을 5개나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텔 새로 만들고 난 다음에 쫙 가면 지금 시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같이 온 건데 여기에 같이 온 김대중 보시는 것처럼 아빠랑 손을 잡고 근데 아빠랑 딸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손깍지까지 끼고 같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깍지뿐만이 아니라 이 보시다 보면 아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아빠는 좀 아빠를 시선적으로 좀 내려다보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송영훈 변호사님, 내가 미래 권력이야. 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김주혜를 어떤 북한의 후계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부각시키고 후계를 공고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네. 김주혜의 존재가 북한 인민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나이는 10대에다가 더군다나
북한 사회에서는 상당히 지도자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여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는 김정은보다 앞서서 걷는 모습도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나란히 걷고 손잡고 걷고 김정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최고 지도자라고 불리는 김정은에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북한 인민들에게 자꾸 주입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입이 없이 자연스럽게 4대째로 세습되기에는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간단치 않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북한 정권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아직 김주애가 나이가 많이 어린데 그런 그쵸. 작업을 벌써부터 저렇게 반복하고 있다면 북한 내부적으로는 어떤 특수한 정보가 있거나 혹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저런 후계 구도에 대한 다급함이 내심 있어서 저런 것을 눈에 띄게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국정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때 저런 부분에 관해서 비공개로 좀 집중적으로 국정원장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왜 자꾸 김주애를 띄우는 거냐? 나이도 어린데 김주애 나이 지금 12살이죠. 이 12살이 만이라고 해도 많아야 지금 중1, 이 중1인 거고 아니면 12살 그냥 그대로라고 받아들인다면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요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벌써부터 자꾸 이렇게 등장시키는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 김주애 양이 처음 등장할 때 이 모습 혹시 기억나시나요? 참 애땠었는데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네. 보시면 그때 하얀색 저 패딩이 또 명품이다 아니다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볼살도 있고요. 통통하니 뭔가 약간 앳된 이 젖살이 안 빠진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 모습이 2022년의 모습입니다. 불과 3년 전 모습이에요. 근데 3년 만에 여기 같이 보실까요? 3년 만에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리설주 여사인가 싶을 만큼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선 지금 진짜 후계자로 두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보면 사실 윤경호 의원님 살짝 좀 어느 정도 인위적이다라는 느낌도 드는 게 앳됐던 애를 뭔가 이렇게 눈썹 정리도 하고 머리도 좀 만지고 화장도 좀 한 것 같고 굳이 이렇게 매만져서 세우는 의도가 후계자, 건강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둘 다겠죠. 김정은이 지금 40대인데 벌써 후계자를 얘기해야 할 만큼 건강이 안 좋은가? 그런 네. 거고. 그다음에 불과 12살밖에 안 된 딸아이를 저렇게 후계자라고 부각을 시켜야 되나? 저건 대내용, 대외용 다 포함일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저 뉴스가 나올 때마다 김정은의 가계도 김정은 아들은 없나? 찾아보면 아들이 있지만 뭐 굉장히 연약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김주애보다 더 위인지 아래인지 이런 거. 그래서 저는요 통일부든 국정원이든 우리 국민에게 네. 최근에 뭐 노동신문 공개해가지고 대통령도 한마디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이런 거 다 알아서 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북한이라는 저 사회를 우리가 아예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김주애 뉴스가 나올 때마다 네. 제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을 좀 알려주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보도도 하고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과 통일부의 어떤 공이 좀 넘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누구지? 얼굴이 안 보이는데 싶으실 수 있어요. 이 사람. 하지만 몸만 봐도 알죠. 이른바 주사이모입니다. 주사이모가 왜 나왔느냐. 네. 엮이면 죽는다. 뭔가 주사이모랑 연관이 됐다고만 하면 논란이 되는 요즘이에요. 이 처음에 이 관련이 나온 거는 처음에는 이 박나래 씨의 이 주사이모로 나왔었는데 근데 관련해서 지금 샤이니키도 방송 하차, 그리고 입 짧은 햇님 이 유튜버도 방송 하차, 박나래 씨도 방송 하차했고요. 근데 관련해서 여기도 알아요, 여기도 알고요, 여기도 아는 것 같아요, 사진 찍혔던데 뭐 이러면서 얘기가 같이 나왔죠. 그러다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전현무 씨의 경우에는 방송 중에 본인이 링거를 맞는 모습이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등장을 했죠. 근데 여기에 어제 내가 진단서를
갖고 왔어요. 라고서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보니까 전현무 그리고 진료기록부예요. 보면 목이 불편이 지속되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이 너무 답답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 결국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를 좀 맞아야 됩니다라고 난 처방을 받았어요라는 것까지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홍지영 씨도 이 관련해서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이거 12년 전 거예요. 만난 거 기억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12년 전 사진이에요. 그때 뭐 다른 거 이게 하다가 이 12년 전 병원에 가서 그때 찍었던 건데 근데 나는 잘 몰라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현선 변호사님. 지금 약간 연예계에서 주사이모랑 엮이면 나 죽는 거 아니야라는 게 어떤 불안감이 쫙 퍼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사이모로 불리는 사람이 아마 장시간 동안 관련된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홍진영 씨의 경우에도 12년 전에 병원에서 만났다고 진술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오랜 장시간 동안 다양한 연예인들과 관련된 그런 불법 의료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아마 이렇게 즉각적으로 해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현무 씨의 경우에도 과거 그 진료 기록부가 2016년도 거예요. 굉장히 과거 진료 기록부까지 직접 발급을 받아서 네. 공개를 할 정도로 굉장히 급하게 이 모든 부분들을 수습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단지 여기에서만 그칠 것인가. 주사이모라는 분이 얼마나 많은 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 영향력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게 명확하게 딱 밝혀지려면 주사이모에 대한 어떤 수사가 명확하게 좀 이루어져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이런 부분들이 좀 잠잠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바로 장동혁 대표입니다. 장동혁 대표 기사 같이 보시죠. 장동혁 역대 최장 필버, 국힘 당권파 우리가 장동혁이에요. 장동혁 대표 생직사 사직생. 네. 이 필리버스터 24시간을 이 본인 혼자서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가 장동혁이다라는 당내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제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24시간을 끝내고 내려가는 사람 치고는 상당히 그래도 좀 쌩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 계속 하면서 이 발포 비타민을 계속 마시면서 체력이 떨어질까 봐 발포 비타민을 마시면서 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마사지 볼이라고 하나 이걸 이렇게 이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잠을 쫓고 정신을 좀 차리려고 계속 이걸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번 24시간 필리버스터로 국민의힘 안에서 다시 리더십을 되찾은 것이냐, 친한계도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 부분은 아마 오늘 많이 좀 얘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